흥선대원군을 보통 대원군이라고도 하는데요. 흥선대원군은 이름이 이하응이고요. 1820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사망했으니까 79세의 나이로 사망한 거죠. 당시 19세기 수준에서 본다면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흥선대원군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고종의 친아버지, 생부라고 하죠. 친아버지로서 10년 동안 국정을 좌우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권을 쥔 유일한 대원군이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는 그런 어린 아들을, 차라리 자기가 왕이 되지, 어린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뒤에서 그렇게 큰 힘을 썼을까 하는 질문도 생길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을 텐데요. 그것을 지금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자연히 여러분이 알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만 살짝 말씀드리면 이 흥선대원군의 집안은 사실은 인평대군이라고 하는 그런 왕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조의 왕자 중에 인평대군이 있는데, 흥선대원군은 본래 인평대군의 자손이에요. 인평대군의 자손인데 대개 왕실에 속한 사람도 4대가 지나면은 왕실을 벗어나서 일반 양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자손, 흥선대원군의 집안은 왕실을 벗어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남연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영조의 자손으로 다시 편입이 됩니다. 양자로 입양이 돼요. 그 바람에 흥선대원군 집안은 왕실에 속했다가 왕실을 벗어났다가 다시 왕실로 들어가서 기회를 잡은, 그야말로 그렇게 보면 운이 아주 좋았던 집안인 거죠. 이 흥선대원군을 설명할 적에 중요한 것은 순조 이후에 왕위가 사실은 대단히 불안정하게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 거니? 순조 이후에 영조의 손자가 정조죠. 정조의 아들이 순조인데 정조 임금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순조 때는 부인이 이제 안동 김씨인데 순조의 장인이 세도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도 정치라는 것은 왕의 외척이나 왕의 장인이 왕 대신에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세도 정치라고 하죠. 그 세도 정치가 무려 60년 동안 이어졌다. 그래서 철종 때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동 김씨가 세력을 떨쳤고, 그 다음에는 풍양조 씨가 세력을 또 떨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안동 김씨가 세력을 떨치는 이러한 세도 정치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통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의 권력은 사실은 대원군 자신이 한 사람의 세도가가 된 거죠. 이 경우에는 왕의 외척이 아니라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가 과거에 안동 김씨나 풍양조 씨가 행사했던 것처럼 큰 권력을 직접 부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도 정치 하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부패가 만연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생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그 백성들을 고생하게 만든 원인들은 악독 권리가 이렇게 맷돌에 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농민들을.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세금을 몽땅 거뒀다. 그게 전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대 가는 대신에 거두는 일종의 세금이죠. 그걸 군포라고 하는데 군포가 비쌌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되돌려 받는 것을 환곡이라고 하는데, 그 제도가 문란해서 백성들이 아주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쥐자마자 경복궁을 재건합니다.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선 초에 만든, 그렇죠. 조선 초에 만든 이른바 법궁이에요. 조선 왕조의 정식 궁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궁궐이 규모가 굉장히 큰데 임진왜란 때 불타죠. 그것을 이후에 여러 왕들이 한 번도 제대로 복구를 하지 못했죠. 재건을 하지 못했어요. 그 재건을 하지 못한 것을 흥선대원군이 재건을 합니다. 그것도 불과 3년 만에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경복궁을 재건한 것 하나만 보더라도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영조가 50년 이상 왕위에 있어서도 하지 못한 일, 정조가 약 25년을 왕위에 있어서도 해낼 수 없던 일을 흥선대원군은 자기가 왕도 아닌데 해냈다. 그걸 보면 굉장히 수완이 뛰어나고 뭐랄까 실천력이 있는 정치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왕조 말인데 고작 할 일이 경복궁 같은 궁궐을 다시 짓는 겁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비판에도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다른 좋은 일에 쓸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에 탄 이후로 조선의 왕실은, 그러니까 영조 정조 때까지 한 번도 정식 궁궐이 없이 지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왕실의 권위가 어떻다는 겁니까? 추락됐다는 거죠. 그런 추락된 왕실의 권위를 세웠다는 점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한 대단히 중요한 일은 당시 사회에서 굉장한 폐단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게 바로 서원이죠. 전국에 수백 개의 서원이 있었고 서원과 유사한 기능을 행사하는 것으로는 이른바 사와 우라는 것이 있어서 사도 제사 지내는 곳이고 우도 제사 지내는 곳인데요. 이른바 훌륭한 옛 선비들을 제사 지내는 곳이 사우, 그보다 규모가 크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서원. 그런데요, 이 사우까지 포함하면은 전국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국에 2만 개 이상의 서원과 사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 서원과 사우가, 서원은 700개도 넘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서원과 사우가 백성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겉으로 보면 훌륭한 선비들을 기념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실제는 뭐였냐면 그런 서원과 사우를 운영하는 양반들이 백성들을 서원과 사후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동원해서 일을 시키고, 공짜 일이죠. 또 함부로 돈을 뺏고 또 함부로 붙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그런 일들을 마음껏 했거든요. 그래서 대원군이 그 중에 47개만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인용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서원 같은 것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다 허물어 버렸다. 47개는 남겨둔 거예요. 다 허문 건. 그때 이제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못 살게 구는 양반들의 소굴을 다 없애버렸으니까요.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그 서원이니 사원이 하는 것들이 당파 싸움의 소굴이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백성들은 매우 통쾌하게 여겼죠. 뿐만 아니라 대원군은 호포제를 실시했어요. 호포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포라고 했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징병제가 아니에요. 군대는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대신에 집에서 짠 또는
시장에서 산 면포를, 말하자면 옷감이죠. 옷감이 화폐이기도 했기 때문에 옷감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담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불합리했어요. 어떤 점에서 불합리했냐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아래에 그 다이어그램에 1792년, 1872년을 비교한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경상도 한 고을 영천을 예로 든 건데 대원군이 호포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호포를 면제받은 양반이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 됐어요. 그리고 호포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5%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했나 보십시오. 1872년에 그러니까 대원군이 호포제를 실시한 이후가 되면은 이제 74%나 되는 사람들이 호포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조세 정의가 실현이 된 겁니까? 안 됩니까? 실현이 됐죠. 일반 백성들의 부담이 커졌겠습니까? 줄어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줄어들었죠. 불과 15%의 평민들이 부담하던 것을 이제는 전체 인구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부담하게 되니까 어때요? 부담이 당연히 줄어들고 이것은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혜택으로 돌아갔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누가 보더라도 흥선대원군이 한 좋은 정치, 좋은 개혁,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면이었죠. 그런데 이제 논란에 빠진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쇄국정책이었던 거죠. 대원군은 서양의 배들이 당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해안가에 출몰하면서 통상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통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공정한 그리고 균등한 평등한 베이스 위에서 기초 위에서 내가 가진 물건을 내놓고 당신이 가진 물건을 내가 원하면 사고 그런 자유로운 무역은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서구 열강이라고 하죠. 서양 여러 나라에서 온 강대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노략질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물건을 사실상 강매하고 이쪽을 업신여기고 마음대로 말하자면 식민지화할 수 있는 초기 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통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통상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한 것처럼 아니 서로 없는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라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고요. 실제 이 당시에 서구 열강이 우리에게 원한 통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통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노략질, 사실상의 강도짓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우리는 전혀 갖지 못한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쇠로 된 배를 타고 대포를 싣고 와서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흥선대원군은 거기에 굽히지 않았다. 굽히지 않고 맞서 싸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겉으로만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좀 이야기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강하게 해서 그래서 옆에 보시는 척화비라고 하는 비석이 있어요. 그 척화비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한문으로 쓰여 있는 건데 서양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고 만약에 그들과 평화를 원한다면 이것이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서양 오랑캐와 협상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절대 굴복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의 척화비입니다. 그럼 여러분 흥선대원군은 왜 이런 정책을 추진했을까요?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요구하는 통상이라는 것이 결코 양쪽에 이익을 주는 그런 통상은 아니었다. 오늘날의 무역과는 좀 다르다
하는 점은 하나 설명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중국은 이미 이게 지금 1863년 이후입니다. 중국이 이미 1840년대부터 60년경까지 이미 영국과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중국이 공식적으로 서양의 식민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절반쯤은, 내용적으로 보면 절반쯤은 중국이 서양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대원군이 알았기 때문이죠. 대원군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배층들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서양 오랑캐와 함부로 손을 잡는 것은 나라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